조하겠습니다. 김희수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에 첫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면서 진영과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았던 영국 보수당 출신의 처칠 전 총리와 노동당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 부총리의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협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어쩌면 소통의 자리가 됐을지도 모를 대통령과 3당 대표 회동이 진실공방 끝에 무산됐습니다. 야당에선 협치를 위해선 부적절한 인선부터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요? 흔히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여야가 서로를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대화를 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가 되어야 한다며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누가 먼저 실천의 리더십을 보여줄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적용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교육부가 국악계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국악교육 홀대 논란은 언제든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움직임을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싸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였던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안보 현실도 더 엄중해지고 있다라면서 오늘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를 논의하겠다. 이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북한 당국의 호응이 있을 경우에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이 의사도 재확인했고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다라는 게 신념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네.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서는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보수당하고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 구성하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이 점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또 연금, 노동,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이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기와 도전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시정연설 직후에 민주당의 민생을 위한 추경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런 취지의 논평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라면서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거에 유감을 표명을 해야 되고 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야 여야 협치에 이 장애물이 제거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추경안에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를 했거나 또 공약한 바가 없어졌다라면서 야당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걸 좀 복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하고 여야 지도부 만난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안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 문제가 풀려야지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고 서로 간에 뭔가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 이제 시정연설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추경안 처리가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경안 처리 자체에는 협력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심사를 안 하는 건 아니다. 현미경 심사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가 후퇴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2022년 7월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 적용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지금 손실보상법에 이제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지금보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보다 10조 8천억 원 정도의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은 국채 상환에 9조 원 가량을 쓰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하면은 네. 그리고 이 기존에 이제 좀 예산을 조정을 하면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도 이게 가능하다. 라는 게 이 민주당 입장인데요. 그리고 이게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도 이 59조 규모의 이 추경이 가능해진 핵심적인 이유가 초과 세수가 53조 원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갑자기 왜 53조 원이냐? 이건 따져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뭐 지금 추경 규모를 예산 규모로 깎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큰 갈등을 빚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좀 상황을 좀 지켜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북한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잖아요. 대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시정연설에서.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 이제 호응이 있으면 얼마든지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인력 그리고 장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연장선에서 통일부가 오늘 오전 11시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 실무 접촉 제안을 담은 대북 통지문을 발송을 했는데 북측이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이 맥락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구체적인 의료물자 소요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고 그걸 어떻게 전달받을 건지 이런 구체적 사안을 논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무 접촉이 필요한 건데 이게 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이제 입장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이 접촉의 불씨는 살려 나가야 된다는 게 또한 전문가들의 제언이기 때문에 네. 상황을 좀 지켜봐가면서 계속해서 제안을 해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를 고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사법연수원 동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 왜 김은혜 후보를 자꾸 공격을 하느냐, 함께 잘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게 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강용석 후보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명시적인 선거 개입을 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발을 한 것이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를 한 건데 일단 대통령실은 그런 전화는 한 일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용석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대통령실의 입장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강용석 후보 어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도 나왔습니까?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14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강영석 후보는 우파 후보 단일화에 찬성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가지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네. 이게 중도 하차하면은 단일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건 단일화가 아니다. 그럴 마음도 없다. 라면서 양자 TV 토론을 3번 하고 당적을 뺀 이름만 넣은 여론조사를 한 차례 하는 걸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네. 일단 이 제안에 대해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뭐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계산하거나 혼자서 결정할 성격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민 당원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하면서 당장 답을 하는 것을 좀 보류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던 사례를 거론하면서 강영석 후보가 개인이 결단하면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부 뭐 구성하고 이러는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설마?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예. 단일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하면 김은혜 후보로 되는 것은 뭐 정해진 결론 아니냐. 그럼 왜 고집을 부리느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공수처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자간담회인데 공수처가 이 독자적인 수사기관의 위상을 갖춘 지 1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마련한 자리다 이렇게 맥락을 설명을 했는데 네. 모두 발언에서 일단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주요 수사에 실패했고 또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벌어졌던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이런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 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본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있다라면서 이 윤석열 대통령 등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원칙적인 어떤 그런 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대선 기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시 후보가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공수처법 24조 1항 그러니까 사건 이첩 조항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 이첩 요청권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일종의 이제 편의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사건을 선별해서 공수처가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이첩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이 일괄적으로 가져가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건데 일단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 이첩 요청권 행사의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제 통제 수단을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하면 그런 우려는 덜어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이첩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검경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방식 또 그 권한 행사에 대한 기구 심의 의무화 권한 행사 사건에 대한 정기적인 국회 사후 통보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 극심한 인력난 이런 이제 공수처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또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제도 자체에 맹점이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의 적정 인원은 3자리 숫자는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공수처 검사가 23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은 한 15명 안팎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반은 공소유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또 사건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줄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적정 인원이 3자리 숫자라고 한 100명대까지는 늘려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중부 또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뉴스로 가볼까요?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인데요. 여소야대 전국을 이끌 차기 국회의장.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이 국회의장 임기 만료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을 뽑기 위한 선거를 하도록 이제 국회법에 돼 있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일단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선출된 인물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국회의장 입후보 신청을 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내일까지 이제 입후보 신청이 진행이 되는데 네. 국회의장 후보군으로는 오선에 이 김진표 의원, 조정식 의원, 이상민 의원 등이 거론이 돼 왔는데 우상호 의원도 최근에 출마 결심을 밝혔고요. 김상희 현 국회 부의장도 첫 여성 국회의장의 도전을 고심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에서 그 선출을 하도록 돼 있지만 일단 다수당의 내부에서 좀 정리를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장 후보로 적합하다라는 것을 본회의에 올리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는 것이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했던 이 원구성 합의, 당초에 이제 약속했던 거 이건 못 지킨다 이렇게 파기 선언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아직 뭐 어떻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가닥은 안 잡히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상임위 재분배 협상을 하자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모양새가 이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고리로 해서 지금 이제 일단 11대 7의 구도는 유지하지만 법사위원장을 일단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하고 국회 운영위와 함께 기획재정이, 정무위, 외교통이, 국방이, 정보위 등을 다 확보를 해야 우리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뭐 장관 인선 문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국회 상임위 배분 문제까지 여야간에 풀어가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시사평론가 머리 아픕니다. 네, 이걸 다 해설을 또 해야 되니까요. 아니 국회가 더 머리 아파야죠. 네, 네. 유능한 시사평론가 김성환 평론가님 존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 뉴스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민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음악과 과교육과정 시안의 성취 기준에서 국악이 삭제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악계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국악풍의 K-팝이 빌보드 차트에 진입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교실 국악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앞으로 어떻게 국악교육이 이루어져야 할지 한국국악교육연구 학회장이시죠. 부산교대 정은경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교대 음악교육과의 정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늦은 밤인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과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또 뭐가 삭제가 된 겁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내용 체계와 그리고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네.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가이드라인이죠. 학교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국악과 관련된 것이 전면 삭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국악이 퇴출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네, 성취 기준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종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거를 가르쳐라. 그리고 그거를 그 성과 목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는 성취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나누는 겁니까, 이게? 네, 한마디로 이 성취 기준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수업의 목표가 되는 것을 말해요. 쉽게 표현하자면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수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교과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럼 성취 기준에 국악이 빠진다고 하면은 교과서를 만들거나 또 일선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국악을 꼭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그렇죠. 가능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요. 교육부 관계자가 성취 기준에 국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네. 확인이 혹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국악인들의 반응을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 이전까지의, 교육부가 발표한 그런 이례적인 해명 자료를 저희가 접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교육부의 의견은 그 이전까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수업이 너무 많아서 직접 아직 기사를 읽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네. 이 성취 기준에 국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만약에 밝혔다면 다행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던 이 성취 기준 관련 내용들이 네. 삭제가 되었다가 저희 그 국악계의 교수들이 이와 관련해서
긴급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네. 그래서 저희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그 당시에 그리고 굉장히 저희 국악계 그 회장단들이 교육부와 여러 가지 협상을 저희도 끊임없이 공문을 통해서 올렸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큰 반응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무형문화재 선생님들도 기자회견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행사를 해서 오늘 이렇게 뭐 발표를 했다고 해서 제가 회장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좀 씁쓸하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했을 때는 네. 큰 그런 어떠한 반응이 없다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가 저에게는 뭐 굉장히 큰 의미가 다른 뭐 어떤 큰 뜻으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이 속상합니다. 근데 교육부가 성취 기준에서 국악을 빼려고 했던 의도가 뭐였을까요?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걱정이 되는데요. 네. 아 그래요? 사실 안타깝게도 현장 선생님들은 현장 교사들은 아직도 많이 국악을 어려워하고 또 내용이 축소되길 원하시는 분도 사실 있으세요.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네. 국악계 많으신 어른들과 또 저를 비롯해서 그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즉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어렸을 때는 네. 학교에서 국악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왜? 교과서에 국악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니까. 네. 들어가 있다 한들 아주 적은 비율의 양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 선생님들조차 국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국악이 낯설고 당연히 어렵게만 느껴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좀 궁극적인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그냥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학교 일선 교사분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학창 시절에도 국악을 많이 배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것도 지금 현직 선생님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은 국악 교육이 대폭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선 초중고에서 국악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는 네. 각 출판사마다 교과서의 비율은 좀 달라요. 예. 그런데 현재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30%에서 뭐 그 약간 이상 그 정도의 현재 교과서에 국악의 비율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악을 어린 시절부터 배워야 하는 그 이유는 네. 반드시 왜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전혀 접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관심이 생기기란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이 몸에 좋으니까 이거 먹어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면서 그 음식을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네. 국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접해야만 커가면서 아무런 이질감 없이 우리 전통, 우리 문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장 교사들이 국악을 가르치는 걸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 그럼 현장 교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물론 있죠. 교사 재교육도 있고 연수 등등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런 교사 재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몇 년 전부터 사실 이게 어떤 필수 조항도 아니고 강제 조항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건 교육당국의 적극적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교육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교대에서 근무한 지 벌써 22년째이기 때문에 네. 저조차 초중고 음악 교과서를 다 썼고 또 많은 그런 교과서나 교육과정 작업에 많이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럼 우리 국악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악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는 현재 현 교육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국악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바로 현재와 같은 교원 양성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네. 이걸 제가 많은 우리 국악계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고 네. 또 이렇게 외부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굉장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현재 교대와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구조적으로 매우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교육대의 경우는요. 서양음악 관련 과목은 각 과목마다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리코더, 피아노, 뭐 십창청음, 합창, 합주. 그러니까 모든 과목들이 각각 다 존재하고 있는데 네. 국악 관련 과목은요.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부산교대나 그 서울교대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한 두 교대만 얘기를 하자면요. 4년 통틀어서요. 한 학기에 딱 1.5시수, 즉 90분 밖에는 배우지 못해요. 그 안에 국악 이론과 국악 실기를 다 집어넣어서 딱 한 학기에 딱 90분만. 거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교과서에 필수 악기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단소, 그다음에 모든 출판사마다 다 소금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민요, 장단, 국악의 기초 이론. 그다음에 거기 뭐 예를 들면 풍물놀이, 사물놀이. 그다음에 초등교사들은 반드시 임용고사라는 걸 치잖아요. 그런데 그 90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dinang자 선생님? 네. 너무 현실적으로 아까도 좀 전에 수업을 했는데 오늘 한참 그 퀴즈 맞추는 시간에 막 수업을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1시간 30분이 벌써 지나서 잠깐 또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게 교대 시스템이에요. 근데 네. 사범대도 마찬가지예요. 전국 사범대에 국악 전임 교수가 있는 대학이 딱 2군데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전부 다 서양음악 중심의 체제인 거죠. 네. 이건 어떤 알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교수님.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원을 양성할 때부터 국악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악 교육 과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 스스로가 국악 교육을 하질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교대사들 예. 다니는 예비교사들이 배울 기회가 없는데 그들이 알겠습니다, 공교 현장으로 그 자체로 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네. 좀 근본적인 어떤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 듣다 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교대 정은경 교수였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늘 함께 하시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두 분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평을 좀 한 말씀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네, 신경민 의원님. 네, 일단은 지난번에 취임사에서 제가 좀 실망을 크게 해서 네. 오늘 시정연설은 잘할까 그리고 한번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실무적인 그 연설이기 때문에 네. 아마 대부분을 써준 것을 그대로 일단 소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짧아요. 네, 한 그래서 15분 정도. 네네. 네. 보통 한 되게 3-40분 이것도 하거든요. 네. 취임사도 굉장히 짧았는데 이것도 짧게 하고 인상적인 건 뭐 그 예산 그거야 뭐 의례적인 건데 연금하고 노동하고 교육개혁을 화두로 집어넣은 것.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이게 끝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두로는 삼을 생각은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세 가지 중요한 굵직한 화두는 던져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없었어요. 내용은 없었어요. 일부러 좀 피해간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이죠. 네. 그러니까 그제를 대통령이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시스템과 위원회 사람을 모아서 그 점에 대해서 뭐 최소한 1년이든 2년이든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민주당식의 검수완박 뚝딱 뭐 2주 만에 군합발 짓밟듯이 입법하는 것은 그건 대한민국의 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요. 네.
이런 노동 그다음에 교육 연금 이런 부분 개혁은 그러니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20대 국회 때 저기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를 한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든지 국방, 에너지 이런 문제들은 모든 정파의 실질적인 아마 전면적인 합의제를 전제로 하는데 한 번 만들어지면 한 20년 정도씩 간대요, 정책이. 네네. 근데 그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2년이든 3년이든 토론을 거듭해서 하는데 어쨌든 이걸 화두를 던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간 동안에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국가의 방향을 정할 시동을 걸겠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오늘 의미 있게 본 게 6일 만에 지금 시정연설 나왔잖아요. 네. 시정연설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러 정당의 이제 당대표들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티타임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회의 지도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또 시정연설 끝나고 쭉 한 바퀴 돌면서 거의 뭐 정의당 의원님들까지 다 악수하고 갔잖아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어떤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신경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임사는 좀 매우 포괄적이고 좀 추상적인 표현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니까 위기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까지 밝혀서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던데요. 근데 자연스럽게 초당적 협력을 얘기할 때 초당적 협력을 표현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와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 보고 초당적 협력을 하라고 하는구나.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먼저 하겠다고 손을 내미는 건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일 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합이나 소통이라는 표현을 사용 안 했거든요. 이번에도. 너무 당연해서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하고 장관 인준 지금 나머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인선 못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의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아니 그래서 김치찌개 놔두고 소주 한잔 하면서 도대체 니들은 왜 안 된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 또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의 생각은 아니 자 청문회 때 보자. 도대체 한동훈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니들이 옛날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한번 써봤던 사람도 아니냐. 그럼 뭐 수없이 많은 부총리나 많은 직함도 썼던 사람 아니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냐. 근데 니들은 이게 인준이 안 된다고 하고 특히 가령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물밑에서 말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소주 한잔 하고 하면서 도대체 니들 속내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나면서 아니 지금 박지원 뭐 비대위원장 뭐 소주 먹고 퉁치자는 것이냐. 아니 소주 먹고 퉁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주는 수단이고 네. 그 과정에서 도대체 서로 간에 일본말로 혼내라고 그러죠. 진심이 뭐냐. 네. 도대체 한동훈을 왜 그리 무서워하는 거냐. 왜 한동훈은 안 된다는 거냐. 그 얘기를 서로 간에 하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협치를 하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글쎄. 근데 왜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하겠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연락도 안 받는다고 지금 그럴 그랬다는데요. 단계가 아니고요. 네. 지금 뭐 갑자기 마포갈비에서 뭐 이렇게 소주하고 하면서 할 그럴 수준까지 지금 가 있지 않고 네. 이 한이 지금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붙어 있는 건데 네네. 한정한을 가지고 누가 먼저 지금 뭐 이 다 논쟁은 나와 있잖아요. 한덕수 DJ 노무현 때 썼던 사람 아니냐. 그리고 이걸 안 해주면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한동훈 청문회 뭐 잘한 게 있냐. 지금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청문회 잘못한 것은 그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패착이죠. 이건 뭐 할 얘기가 없는데. 네.
청문회는 잘못했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부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핀포인트를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거고요. DJ 때 노무현 때 있었던 거하고 그 뒤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놓고 지금 특히 정호영 문제는 이건 모든 국민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걸로 지금 여론조사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소주 먹고 뭐 어쩌고 이게 지금 윤 당선인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이 보니까 폭탄주 정치에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근데 이 폭탄주 정치로 할 수 있는 사안이냐라고 지금 보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고요. 네. 지금 뭐 그 절차도 매우 미숙하게 진행이 됐어요. 정무수석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은 아직 좀 손에 익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너무 지금 욕심을 크게 갖는 겁니다. 마포갈비에서 한번 뭘 해보자라는 건 그건 처음부터 기획에 좀 잘못된 거고요. 이 지금 한정한을 놓고는 굉장히 세밀한 여야 간의 맞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김치찌개 모임에 대해서 아니 근데 연락을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박홍구 원내대표가 받긴 받았습니까? 연락을 한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박홍구 원내대표는 나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좀 뭐 패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락을 한 건 같은데 연락을 구두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박홍근 수석이 별로 이렇게 응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그냥 끝난 거죠. 정확하게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말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제 기사에서 나온 워딩을 가지고 보면 네. 분명히 자기는 최소한 윤호중 기준으로 보면 연락을 받았다. 근데 며칠까지는 여러 가지 의사 일정이나 바빠서 안 된다고 분명히 거부를 했다라고 한 걸 보면 네. 박홍근 원내대표 기준으로 하면 이거 직접 구두 음성의 연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조금 애매하지만 네. 최소한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는 명확하게 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세트라고 보면 사실은 그걸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게 무슨 김치찌개냐 소주냐 이것도 본질은 아니에요. 만나서 대통령하고 직접 야당 지도부하고 논의를 해보자 얘기를 해보자 네. 뭐 이런 거고 네. 그거를 안 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자선의 태도에 있어서 민주당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에 그동안에 직설적인 표현에 대해서 민주당이 몇 차례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지난번에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야반도주 뭐 이런 표현 사용해서 민주당에서 거칠게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검찰에 사직서 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관계에 가까운 집착과 별의별 린치를 당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당을 자극하고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일반적인 후보자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그건 김성환 앵커의 말씀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란 거 하고 한동훈 후보자가 했던 내용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다. 그럼 그게 틀린 내용이냐. 또는 민주당이 야반 도주에 가까운 군합발 입법을 했다고 하는 이 얘기가 그럼 틀린 내용이냐. 네. 사실은 다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군합발 린치 아니 권력으로부터 린치를 받았다고 하는 게 전부 이동재 기자와 연결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동재 기자 사건 물론 아직도 항소심 대법원이 있긴 하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네. 그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동재 기자의 범행을 도와줬다고 하는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됐었는데 심지어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검사들에 의해서 12번째 무혐의 의견서를 가지고 가서 간신히 됐던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권력이 린치 받은 거 분명하죠. 근데 다만 이제 여태까지 두드러 맞았는데 네. 어쨌든 의회 권력이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끝까지 네가 아무리 두드러 맞았더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니까 침묵하고 다소곳하고 뭔가 위축된 자세를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여야 되느냐. 이 당위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많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말씀하시면서요. 네. 한덕수 후보자 좀 그 인준함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는 평가대로 해야 된다.
민주당 내에도 그렇게 의견을 그런 내는 의견이 의원들이 있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 후보가 이제 뭐 할 말한 거다. 그리고 그럴 만큼 당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장관 후보가 지금 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장관 후보는 저는 지금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문회장에서나 청문회를 전후해서 장관 후보로 된 이후에 그 전에는 세게 나왔다 하더라도 장관 후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전에 했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지금 물론 금방 김 의원처럼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또 국민의 반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이제 장관 후보로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좀 제가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네. 이제 한덕수 부분에 후보자 대해서는 인준 문제.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DJ 노무현의 사람이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그렇게 되면 발목 잡기 아니냐. 뭐 이제 이래서 이게 정호영 장관이나 한동훈하고 연계하는 게 맞느냐. 이제 링크 이론이죠. 연계 이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하여튼 한덕수하고 한동훈하고는 그럼 분리하자. 지금 이런 의견도 분명히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네. 내일 지금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니,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내일 이제 16일은 지나갔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언제든지 임명해도 되는 거 대통령이 아닙니까? 임명하면은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불씨가 돼서 이게 한덕수 후보자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불씨가 이제 정호영 장관이기 때문에 한정하는 이게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서로 연결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딱 눈앞에서 이제 임명을 하고 또 정호영 장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추이를 봐야 한덕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방향이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찬반 여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여론에 즉각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오래 끌 수는 없고요.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박하실 내용 없으시면 지방선거 얘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6월 지방선거 여야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9곳 이상, 민주당은 최대 6곳에서 승리하겠다. 이게 이제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분은 지금 목표치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지금 박완주 사건 이전과 이후는 또 양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박완주 의원이 지금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사과를 하고 사퇴를 하고 사법 처리를 받아서 이게 444로 가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사법 처리만 오늘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금 알려진 사람들이 사법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사퇴라는 앞에 전제 조건에서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박완주 의원이 끝까지 가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징계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네. 그러면 이게 뭐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는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월 1일 전에는 판가름이 안 나는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이것 때문에 것이다. 지금 충청남도 지역구가 있는 충청남도뿐 아니고 그 주변 지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지는 후보자 본인이나 후보자의 지근거리에 있는 보좌진들이 성에 관련된 사안이 있는 지역구에도 계속 이 문제가 퍼져나가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까지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것까지 해가지고 지방선거 판세도 같이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성상납 그것도 징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구조적으로 매우 안 좋은 구조 속에 있습니다. 네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니까 새 그렇죠. 대통령을 도와주자. 힘실어줘야 된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수완박 입법. 국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세 번째는 청와대 이제 용산 이전 문제. 네네. 최초에는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들이 그 문제 제기에 공감을 했는데 네. 정작 취임하고 용산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보고 나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일단 국민들 눈안에는 특별한 문제 없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저 구중궁궐이나 구름 위에 있다가 네. 평범한 사람으로서 출퇴근하는 모습,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보면. 그래서 무슨 박완주 사건이니 또는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큰 틀에서는 보면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민주당에서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글쎄 그 용산 이전 부분은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전체 판세로는 민주당이 전체 유리한. 판세는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컨벤션 취임이라는 게 큰 컨벤션이죠. 네. 컨벤션 효과 분명히 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네. 그게 다음 주까지 간다고 보면 다음 주면은 이제 뭐 선거가 불과 열흘 안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뭐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자리인데요. 성비로 과거 검찰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수사관이었잖아요. 2차례 징계성 처분 받았다 이런 의혹도 있고, 뭐 2002년 출간한 시집에서 뭐 성추행과 관련되는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 이런 얘기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 없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께서? 문제는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탁현민 비서관 네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님도 또 책에 비슷한 아 그렇군요. 아, 예. 전부 그 연장선상인데 네. 저는 이준석 대표 정도의 스탠스가 옳다고 봐요. 윤재순 비서관이 국민들에게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죄송하다. 내가 한때 미숙한 나이에 미숙한 생각을 미숙하게 글로 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 최소한 이 정도 의사표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특별히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시면. 저는 네. 이 대목은 정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84년부터 검찰 수사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사고치고 또 2000년대에 또 사고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없는 상태고 말로 사과한다고 고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진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참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한테 전원 참석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긴 한데요. 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요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 머릿속으로 읽어야 되는데 네. 뭐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모를 일이죠. 네. 근데 최소한 지방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론에 있어서. 네네. 근데 지방선거하고 또 상관없이 최소한 광주 시민이나 또 호남의 주민들에게는 또 느낌적으로 그렇게 나쁜 느낌이 갈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에서 필요한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잘한 결정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보면은 이제 지도부만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한 적은 있었는데 본체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이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호칭부터 내지는 이 북한군이 들어왔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 또 그 이후에 은폐가 있었고요. 가령 지금 현재 강원도지사 후보라는 김진태 후보는 2019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버젓하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에는 컷오프로 탈락을 했을 정도로 심각하게 국힘당 안에서도 그랬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죠. 이 시선과 평가와 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있고 만약에 이걸 어기는 게 있으면은 그건 정말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매장을 시켜야죠. 그런 것까지 된다면은 당선인을 넘어서서 대통령으로서 진짜로 할 일을 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국힘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기착감만 날리는 거게 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최대 관심사라고 관심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이 경기도하고 인천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대선에서 출마해서 또 후보가 한 명은 이제 분당 갑으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이제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금 계양을 인천에 이제 출마를 한 상황인데요. 먼저 경기도 판세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무소속 강용석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일단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네. 채로 한 4에서 10% 정도 사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김은혜 후보가 필승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일각의 생각이 있는 반면에 또 상당수의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강용석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면 중도층에서 지지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선거가 더 위험하다. 절대로 단일화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강용석 지지하는 표는 마지막 순간에 김은혜를 찍을 수밖에 없다.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네. 그래서 얼마만큼 김은혜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버티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두 개의 의견이 서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은 계양을 해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지금 경기하고 인천 그 도지사 선거하고 시장 선거 이거 승리하느냐 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계양을로 나가면서 대의명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인천 지역 의원들도 있고 뭐 NGO도 있고 또 이 선거가 경기 인천 상황이 어려워서였다라고 지금 명분을 세웠는데 네.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봐서는 계양을 선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 선거에 이재명 지사의 출마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현재로 만약에 지게 되면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뭐 얼마로 지냐에 따라서 또 젖잘사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건 그때 가봐야 됩니다. 저 성적표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인천이 분리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불리한 밀리고 있는 형국이 뭐 이렇게 바뀐다는 느낌을 안 주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로 이재명 후보 본인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일단 불안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의도 인사 신경민,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건조특보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 충청 내륙, 전남권, 경상권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내륙 지방에도 건조한 곳이 많겠습니다. 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지는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내일 밤부터 모레 사이에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에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와 경상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 목요일, 금요일 가끔 구름 많다가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 안개가 짙게 끼겠고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 광주, 대구 12도, 서울 1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대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고 서울, 광주 27도, 울산 26도, 제주 25도, 부산 24도, 인천 22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6.1도, 습도 74%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